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중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오카오. 지난주에 치르셨죠? 한국은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국은 가을에 1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에 가오카오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능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능 못지않게 중국의 가오카오는 아주 중요하고 더 치열하다고 하네요. 이 시험을 통해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해마다 가오카오 응시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우리 동포 학생들도 이 시험을 치렀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함께 기원할게요. 자, 오늘 첫 곡은 이승환입니다. 좋은 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오카오가 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올해는 맞습니다. 제때 치러졌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올해는 제때 치러졌고 또 그 시간이 이전에는 6월 7일, 8일 이렇게 했다면 올해는 3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7, 8, 9. 예. 네.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대학으로 가려면 한국은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시 있고 수시 있고 하는데 네네. 중국은 아직까지는 가오카오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점수에 따라서 내가 지망한 학교에 이제 붙는지 안 붙는지,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뭐 요즘처럼 뭐 수시, 정시 이런 거 없을 때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 발표할 때. 네, 그리고 우리가 가오카오를 네. 외다모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다리를 통과해서 대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갈라지니까 정말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뭐 선생님들 다 네. 같이 긴장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올해 특히 또 응시생들이 역대 최대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들 긴장을 했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에 그 가오카오 인구 총 참여한 학생 수가 1,078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최대를 초과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각 성마다 뭐 몇 명씩 있는데 제일 많은 성이 하남성 125만 명 학생이 가오카오를 응시를 했습니다. 아, 대단한 숫자네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동포분들이 주로 있는 동북 삼성, 네. 뭐 흥룡강성 같은 경우에는 21만 명, 그리고 길림성은 16만 명, 네. 그다음에 련영성이 24만 4천 명. 물론 여기에는 다 동포 학생들은 아니고요. 네네. 동포 학생들 포함한 네. 그 지역의 학생들이라는 거죠. 네. 뭐 이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지원하게 되니까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여러분 또 선생님들까지 정말 사활을 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오카오에 실제 현장에 가보면 네.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시기 되면 기자분들이 가오카오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치는 동안 학부모님들을 찍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네. 요즘에 그 굉장히 이슈된 한 부모는 시험 치는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꽤 길었을 텐데. 예, 그렇죠. 굉장히 길잖아요. 네. 긴 시간 동안 아들이 나올 때까지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장을 하는 부모님들 많다는 거죠.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는 그 시험 보는 학교 문 앞에 가서 뭐 엿을 붙여놓고 뭐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맞아요.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연변 같은 경우에는 연변 일종의 그 국가 중점 고등학교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예 찰떡을 한국과 똑같이 네네네. 찰떡을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찰떡은 유별나게 잘 지어야 돼요. 잘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보고. 저는 이제 연변에 있을 때 네. 하도 신기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은 동포분들이 도시에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대문에다가 찰떡 던지고 이런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연변에 가서 학생들 거기에 부모님들 학생을 같이 와서 붙인다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가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서 떨어지는 씻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또 같은 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선배들 응원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러는 모습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사적으로 와서 응원하는 그 후배들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졸업을 시험 치기 전에 저희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남아서 학교에서 우리가 아침 되면 항상 체조를 하거든요. 네. 그 체조를 그날부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하고 운동장에 체조하면서 만날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학생이 3,000명인데 네. 학년마다 1,000명입니다. 2,000명이 같이 음악에 맞춰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다음 네. 저희는 이제 그 무슨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그 씩씩하게 걸어서 교실로 왔던. 그리고 까오카오 날은 저희 학교 시험 보는 게 다른 학교가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나와서 학교의 버스를 네. 앞에 교통경찰이 그 오토바이로 길을 다 열어줍니다. 네.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시험날이 되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럼 곳곳에 있는 그 경찰들이 오토바이로 빠르게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맙죠. 왜냐하면 까오카오 이 날이 사실 한 번만 실수해도 네. 그냥 다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운명의 날. 누구 하나라도 잠깐만 도와줘도 너무 감동의 네네. 날입니다. 네. 이 조선족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한국도 진학률이 굉장히 높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40%, 지금 좀 더 올라서 네. 40%, 45% 정도로 평균이라면 교포 학생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한 6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포분들은 한국과 똑같이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통 북경대, 청와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주로 이렇게 선호하는 대학은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각자 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네. 웬만하면 다 명문대를 바라보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이제 북경대, 칭화대 외에 중국은 중점 학교란 게 중점 네네. 대학교가 네네. 나라에서 선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붙어도 중점에 붙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그러나 본과란 첫 번째 본과. 네. 이런 개념. 그래서 네네. 985, 211 여기에 들어가는 21세기의 100개 대학교. 네네.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에 붙어도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조선족 동포 학생들 모두 좋은 성적 거둬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많이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행복우체통에 이 시험 본 얘기도 좀 적어주시면 네 함께 느낌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용천 씨 자리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첫 버스인지라 버스 안은 자리를 찾는 손님들로 무척이나 붐볐다. 나이 70을 넘긴 김 할머니가 겨우 차에 올라 자리를 제껏 차지하고 앉아 숨을 금방 돌리다가 불현듯 엉덩이가 오싹 시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고, 걸상이 차갑구나. 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렵게 얻은 자리를 남한테 내주는 것이 싫어서 망설이다가 그냥 앉아 있었다. 이때 불현듯 여순이 거의대해 보이는 한 남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김 할머니 곁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그러자 엉덩이를 붙이고 있던 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제꺽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었다. 감사하구마. 그 남성이 하도 고마워서 인사하며 자리를 앉으려는데 그 곁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자가 입방아질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도 연치가 많으신데 그냥 자리를 내주신긴요? 젊은 여자의 입방아에 다리 저는 남성이 앉으려다가 앉지 못하고 어정쩡해져 있는데 무사람들이 시선이 일시에 김 할머니한테로 쏠렸다. 생각밖의 공연한 치사를 받은 김 할머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이때 그 뒤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용수철 튕기듯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여기 와 앉읍소! 그러자 김 할머니는 그 젊은이와 다리를 저는 남성을 꾹꾹 눌러 자리에 앉히면서 강경하게 말했다. 아이고, 난 다리가 성해서 일 없어. 이제 다음 정류장에 내릴 거요. 라고 하면서 출구문 쪽으로 제꺽 옮겨 디뎠다. 버스 안은 한결 따스한 기분에 차 넘쳤다. 네, 참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네, 자리를 양보하는데 네. 그래도 젊은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많이 양보하고 또 가끔 이제 지하철 타거나 하면 연세가 좀 그나마 젊은 그 어르신이 더 나이 있는 예. 어르신한테 양보를 하는데 서로 막 앉지 않는다고 그렇죠. 괜찮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따뜻합니다. 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광경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요즘 지하철은 또 뭐 노약자석이 있고 따로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앉으시면 좀 편안히 앉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저는 참 보기 좋은 게 그 자리는 다른 분들이 다 서 있어도 항상 비워놓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양쪽을 보게 되면 중간에 사람 많은데 그 네. 자리에 앞에 서더라도 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자리 비었는데 왜 안 앉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를 항상 비워둬야 그 어르신들이 올라왔을 때 그걸 보고 네. 와서 앉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가끔 보면은 자는 척. 뭐 물론 잠들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옆에 좀 연세 드신 분이 서 계신데 이렇게 쿡 찔러서 좀 일어나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실제로 참, 네. 정말 또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어르신 서 있는데 자리 양보해라고. 근데 그런 말씀을 보통은 연세 계시는 분들이 옆에 분들이 말씀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중국도 비슷한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안는 젊은 여성이 올라오거나 임산부가 올라오면 그 기사님이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자리 양보해라고. 네. 그리고 말씀 안 하셔도 대부분은 그걸 보면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방금 말씀처럼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있는 분들. 있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네, 자리 이렇게 양보하고 어르신들이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자리를 내드리는 거 우리 정말 사회적인 미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릴 때도 그 국어책에서 항상 나왔던 그렇죠. 구절이라서 당연히 이제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끔은 양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그 오고 가고 하는 그 다투는 영상을 보게 되면 네. 또 지금 또 옛날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피곤하고 그러면 얼른 자리에 앉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 이제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아예 앉으세요 하고 나면 제가 피곤해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더라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자, 오늘 편지를 보내오신 리용천 씨 덕분에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왕이면 좀 자리도 양보하면서 따뜻함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서유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경혜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나의 장독 사랑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에서 간장을 퍼다가 달였다. 500근 넘는 가마에 간장을 달이니 그 냄새가 참 좋고 독특한 감칠맛이 났는데 우리 백이민족의 천년의 향기가 아닌가 싶다. 딱 우리 어머니의 간장 맛이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독특하면서도 감칠맛이 내는 간장을 달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여태껏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릴 때는 남들 앞에서 고개도 크게 들지 못하고 늘 자비감에 빠져 살아오다 보니 아무 칠해 없이 수수하게 살아온 인생이다. 하지만 진실하게 겸손하게 억세게 살아왔기에 누구한테 손해주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다.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절로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된장을 만들어서 소문이 난 후에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으니 살아온 삶이 아주 자랑스럽다. 내 손에서 태어난 장이 맛있다며 엄지손가락 내밀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전통장을 나는 잘 만들어낼 것이다. 동네에서도 유명했던 우리 어머니가 만든 장으로 끓인 곱돌장을 마주하며 장을 맛있게 담그는 비결을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정성을 듬뿍 넣었다고 하셨다. 지금에 와서 더 지금에 와서 더 보충하고 싶은 건 사랑도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는 된장을 시작하며 어머니처럼 된장을 잘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성껏 해왔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로부터 옛날 된장 맛이라며 이렇게 우리의 전통장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열심히 해온 보람을 느끼며 성취감이 생긴다. 긴 시간과 정성으로 맛을 내는 우리 장독대와 같이 남의 눈에 띄게 살진 못했어도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 사는 보람이 있다. 남에게 미안한 일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훈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장애를 딛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어느덧 60고개에 들어선 나이라 이제는 몸이 지쳐서 하던 일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다가도 줄지어선 장독을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솟구치며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나의 장독 사랑이 아닐까. 저녁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인생이지만 나머지 인생도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곱게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도 장독에서 코를 찌르는 향긋한 냄새에 도취되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해본다. 라는 글입니다. 아우, 장독과 평생을 같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일도 도와드리면서 시작한 장독 사랑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계십니다. 요즘은 정말
다 장을 담근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60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대에 넘어가는데 어릴 때는 장을 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근래 와서 다 사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절차의 복잡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개인주택에 살아서 마당에 장독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장독대가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파트여서 대부분이 그래서 장 담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네. 때는 그 식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전에는 항상 장국, 그러니까 매일마다 네네네. 한 끼는 장국이 꼭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장국 외에도 뭐 먹을 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장을 쓰는 그 기회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선생님이 제 기억에 장을 담글 때 그 메주 냄새가 정말 코를 찌르거든요. 근데 네. 향긋하지는 않았는데 장은 마시는데 그 메주 그 걸어놓는 그 시기는 정말 그렇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은 장독에서 코를 찌르는 향긋한 냄새,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사랑하면 네.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그 풍길 정도로 느끼겠습니까? 네.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는 장을 많이 담그시다가 요즘에는 많이 안 담그시고 거의 이제 네. 사서 많이 드시죠? 이전에는 거의 집집마다 다 장을 네. 담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장을 담그면서 맛도 보고 네네. 뭐 장을 또 서로 바꿔 드시기도 하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장을 담궈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장인들이 이렇게 꽤 나오시니까 예. 그냥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한국하고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곳곳에 장독을 그냥 많이 놓고 장을 담궈서 고추장, 뭐 간장, 된장 이렇게 다 상품화해서 파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에 직접 가보면 그분의 장독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많은 장독이 반짝반짝.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보니까 장을 담그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을 한번 뚜껑 열고 네. 닦더라고요, 계속. 너무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저희도 좀 이런 된장, 간장 직접 만드시는 분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양천 향교에 갔을 때 네. 그 향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장을 담그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장을 담그는데 그 장독을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라 그 향교 마당에 장독을 네네네. 전문 놓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한 20몇 개를 그 해에 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 수업을 매주마다 하는 건 아니고 장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아마 가을철 정도 되는가? 그때면 장을 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끼는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이것도 한 개 수업으로 체험을 많이 해서 문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박일남이 불러주는 고향집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죠.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K 방역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아주 높아졌죠. 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업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제 대중앙아시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일부터 해서 3일간 개최되었는데요.
이 행사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 바이오도 참가한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 행사가 진행된 또 목적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신북방 지역 수출 판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의료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중앙아시아 내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를 사전에 좀 발굴하고 또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좀 확대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상담의 이제 주요 대상국은 사실상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은 또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한때는 국제 유가가 좋을 때는 1인당 GDP가 15,500불 정도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1인당 명목 GDP가 한 9,000달러에 달하는 우리 영내 주요 경제 국가 중 영내에 있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 가스 이런 풍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보건이나 의료 분야는 비교적 발전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이 자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네.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의료 장비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엑스레이 장비, 또 치과 장비, 감염병 그리고 또 암 진단 장비 등에 대한 현지 바이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현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과 코트라가 함께 나섰고요. 그 기관들의 현지 시사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에 이런 개최에 앞서가지고 현지 바이오를 대상으로 수요 품목들을 충분히 사전조사해서 이번 온라인 상담회가 아주 수망리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 주간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카자흐스탄은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상황이 좀 악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해마다 해오던 카자흐 국립대학의 아주 전통 있는 행사인 한국학 주간 행사가 올해는 사실상 개최되지 못할 뻔했는데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온라인으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이 직접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어보는 한국 음식 문화의 날 행사는 비록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네. 비록 무산되었지만은 그 외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예년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학 주간 첫날은 동양학 올림피아드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카자흐 정부가 이제 직접 주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학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 중국어, 아랍, 인도어 등 이런 카자흐 국립대 동양학부 내에 8개 언어가 있거든요. 그 8개 언어권별로 이제 이렇게 올림피아드가 열렸습니다. 학부 분야에서는 카자흐 국립대 외에도 카자흐스탄 외국어대, 이니아스라고 하는데, 네. 카자흐 외국어대, 그리고 유라시아 대학교 한국학과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여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PPT 발표를 통해서 아주 실력을 자랑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한국학 주간 행사는 이제 해외 한국학자 초청 한국학 특강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이 행사를 이제 준비하는 카자흐 국립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김밥과 떡볶이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쉽긴 했지만 네. 25년의 전통을 가진 이 한국학 주간 행사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어서 참 기쁘다라고 말하면서요. 아름다운 전통의 지속을 통해서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가 더욱 성장하고 또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어 경시대회에서 저학년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기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서 흐뭇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가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할린 동포 소설가 최옥순 작가가 책을 냈다는 소식인데 어떤 책을 냈나요? 유명 사할린 시민 최옥순 러시아 이름 빅토리아 시 단편 세 편이 모스크바 출판사에서 선정되어 디플로마 모든 사람들을 위한이 아닌 단편 선집에 실려 출판되었습니다. 이 단편 선집에는 빅토리아 단편제에는 이름난 러시아 소설가 비롯 여러 사람들의 단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2019년 세계신문사에서 주최한 에세이 콩쿠르에서 참가하여 2등을 한 바 떴고 그 후 세계신문의 단편 몇 편이 싣기도 했습니다. 모든 그 단편은 러시아어로 썼습니다. 빅토리아가 쓰는 단편의 주인공들이 한인들입니다. 친구랑 그의 생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인천을 가있을 때 지하철에서 사할린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해서 머릿속에 줄거리가 하나하나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빅토리아가 단편 내용 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설가 최옥순 작가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을까요? 네. 50대 중반의 최 빅토리아는 나와실비르 전기기술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경제 엔지니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잠깐 경제학 전문가로 활약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품 수업지에서 수입업체에서 일하기도 했고 장기간 세관통관 전문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취미 예방으로 글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연수 과정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 작성법은 취미 예방법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수집해서 책으로 편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최 빅토리아 생각에 공감한 이병일 사할린 한국교육원장이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최 빅토리아를 강사로 초대해 글쓰기 반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60, 70대가 쓰는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할 계획이었습니다. 6월부터 수강생들이 가족에 대해 러시아어로 쓴 글은 세계신문이 게재하기도 합니다. 최 빅토리아는 마음이 아주 뿌듯하다면서 수강생들이 글이 따뜻한 마음에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사할린 동포 소설가 최옥순 작가의 소설집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단편 소설 선집에 최 빅토리아의 단편 3편이 실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러시아 지역의 유명 작가들의 단편도 함께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빅토리아가 쓰는 단편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사할린 한인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천에 와 있을 때 지하철역에서 사할린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여러 단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빅토리아가 전기기술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이 경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단편집까지 내게 됐네요. 그리고 특히 또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열었다고 하는데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이 빅토리아가 강사가 돼서 할머니들의 글을 함께 썼다고 합니다. 이 수강생 가족에 대한 러시아로 쓴 글이 이제 새 고려신문에
게재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글쓰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선일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저 꽃 따고 있는데요. 멀쩡한 꽃을 왜 따는 거야? 그게... 아니, 왜 말을 못해? 이 꽃 따서 뭐 하려고? 엄마 위해서 따는 건데. 날 위해서라고? 엄마 꽃 안 줘도 되니까 그만 따. 꽃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꽃으로 머리 감겨드리려고 그래요. 꽃으로 무슨 머리를 감겨? 옆집 할머니가 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엄마가 안 아프고 건강해진다고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 꽃을 딴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 엄만 그런 줄도 모르고 혼부터 냈잖아.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를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엄마, 머리 감겨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지금? 네. 아니야, 괜찮아. 말만 들어도 다 나은 것 같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다 나아서 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네, 아들이 엄마 머리를 감겨드리려고 창포꽃을 딴 거였네요. 그러게요. 기특하네요. 음력 5월 5일이 이날인데요. 요즘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날은 추석,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거의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을 수린날, 중오절, 춘중절, 단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첫 자는 처음, 곧 첫 번째를 뜻하고요. 두 번째 글자는 다섯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초닷새라는 뜻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도 이날이 있는데요. 중국도 음력 5월 5일을 이날로 여깁니다. 중국은 이날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옛날에는 음력 5월 5일에 명절을 세웠지만 남자 어린이의 건강을 기념하는 명절로 우리나라의 이날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날은 중국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중국 초나라 회왕 때 구런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서 명라수라는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날이 바로 5월 5일입니다. 그 후 해마다 이 구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날에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이날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음력으로 5월 5일이 이날인데요. 지금은 이 명절을 거의 쇠지 않지만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입니다. 이날이 되면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고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첫 음절은 디귿, 이응이고 두 단어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단오, 2번 단오박, 3번 성탄절.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함정이었습니다. 네, 자, 이날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명절을 지금은 쇠지 않지만 풍습은 남아 있습니다. 창포에다 머리를 감고요. 쑥과 익모초를 뜯기도 하고 또 대추나무를 시집 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장이라고 해서 창포 뿌리를 잘라서 비녀 삼아 머리에 꽂기도 했었습니다.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것 풍습이 잘 나타나 있는 강릉 이것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 명절은 사라졌지만 그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풍습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날에 대한 풍습으로 어떤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것에 대한 추억도 행복우체통으로 가득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는 덥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고려사범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던 그 고려인 학교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뜨거운 교육열까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후에 소수민족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얘기일까요? 1924년 1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되면서 그때 소비에트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소련 헌법은 이제 1936년 12월에 한 번 개정을 거치고 1977년 10월에 또 개정을 거쳤는데 1924년 1월에 나온 그 소련 헌법에 보면은 소수 민족들의 권리와 이 교육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루두루 이렇게 인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보면은 헌법 10장 같은 경우 읽어보면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권, 생활보장권, 교육권, 남녀 평등권, 그리고 민족과 인족의 평등권,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 신체 불가침권 등이 두루두루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교육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헌법에 인종하고 민족의 그 차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민의 권력은 평등하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압박이나 평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어떤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개개 민족들은 소비에트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 최고기관을 거쳐서 승인을 거쳐서 자치주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연방공화국 인민들은 각종 대회나 재판소나 관청, 사회생활에서 자유로 자기 민족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혼재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주 구역을 확대할 때는 특정한 이런 민족들이 독립된 이렇게 농촌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느 민족이나 소수민족이 자유로 자기 민족어를 관공서나 재판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소수민족 학교들이 생겨나고 또 그래서 고려인들은 모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무상교육을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 고려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네네. 뭐 소수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한국어 수업이 어쩌면 법제화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걸 바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육이 이루어졌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법제화된 상태에서 상당히 모국어가 우리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러시아어. 네네. 이런 과목으로 우리 모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러시아어 학교가 아닌 우리 고려인 그 민족 학교는 모든 과목을 우리 모국어로 이렇게 교육을 했고 학생들은 모국어로 교육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해주 일대에 살던 고려인들이 누구나 모국어를 배울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연해주 지역 고려인 집거지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고려인들의 행정이나 문화 이런 부분을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부터 고려인 집거지는 광범한 이런 지역 자치, 문화 자치, 행정 자치, 심지어는 이 법률 자치까지도 옛날에 그 허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네. 바탕이 쭉 내려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더욱더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소련 정권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무지의 타파였습니다. 네. 당시에 소련의 그 러시아의 그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많이 낮았기 때문에 네. 무지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굉장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고려인들도 모국어 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점점 늘어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이제는 예전에 그 단순히 배우던 그 과목에서 여러 가지 현대, 근대적인 시민으로 자라나면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과목들을 배우면서 네. 정말 근대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죠. 네네. 그럼 그 당시 모국어인 한국어 교육을 누가 담당했었습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학교는 생겨났고 네. 가르칠 이 교원들은 부족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 학교는 어느 정도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한반도에서 넘어간 지식인들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네.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넘어간 지식인들은 여러 이런 고려인 마을에서 이제 그분들의 그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그분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교사가 충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공식화되고 법제화되면서 자격을 갖춘 이 교원들이 필요하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그래서 1924년에 우수리스크에 최초로 고려 사범 전문학교, 거기는 4년제 학교였는데 네. 이제 나중에 3년제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교원 양성 학교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야말로 전문적인 이렇게 능력을 가진 교원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고려 사범대학교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학교가 또 그것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당시 기독교하고 천도교에서도 그쪽으로 진출해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그 종교교육도 많이 시키면서 그 한국에서 넘어간 그 종교계통의 지식인들이 일반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충원이 돼서 가르쳤다가 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제 진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원들이 나오게 됐죠. 네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 사범대학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하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이적이 불러주는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